제 생각에는 일단은 중국에서 소재 면에서 이것을 틀어주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칭가스에 들어가는 여러 희유 가스들 이런 쪽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ASML을 통제하고 있는 미국의 통제력보다 훨씬 더 세지는 통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소부장 영역 쪽으로도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중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이제는 중국 내수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이 가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수님께서 지난달에 출간하신 책 제목입니다.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 네. 말 그대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엄청 라이징하고 있다는 건데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책 내부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한 20년 전쯤에 그런 책을 봤던 기억이 나요. 일본의 반도체를 연구하시는 전략가들, 교수님들이 일본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다룬 책을 쓰셨습니다. 일본 반도체 이대로 가면은 한국에도 따라잡히고 국제 무대에서 멀어진다. 정신 차리고 개혁을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일본 반도체 산업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20년, 25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은 일본 반도체 산업은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죠. 여전히 소부장은 강합니다만 반도체 제조업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에는 이제는 너무나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럼 일본의 반도체가 기술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됐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너무 자신들의 기술을 과신해서 생긴 문제도 있고요. 또 그러면 정부가 도와주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너무 정부가 도와주다 못해 적극 관여를 너무 했던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미국과 경쟁해서 그렇게 된 건가? 아닙니다. 미국과 굉장히 협력을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본의 반도체 제조업이 많이 몰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 반도체 산업 자체의 어떻게 보면 아주 독특한 특징에서 비롯이 되는 여러 번의 기술적인 변곡점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에서 90년대 넘어올 때만 하더라도 개인용 PC 시장보다는 기업용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훨씬 중요했고, 그래서 그 메모리의 절대 강자였던 일본의 이런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로 돌아오면서, 이미 80년대부터 시작이 됐지만 90년대 돌아오면서 이제는 PC 시장이 훨씬 커지고, 그래서 서버에서 작동하는 메모리가 아닌 그냥 개인용 PC, 가벼운 이러한 PC에서도 잘 작동하고 있는 아주 저렴한 메모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게 첫 번째 변곡점의 저는 하나였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변곡점은 90년대에서 이제 2000년대로 넘어가던 시점, 즉 온라인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던 시점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했던 닷컴 버블이랄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저희가 이제 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온라인이 이렇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웹 서비스를 서포트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했고, 이 메모리는 서버에 있어서는 이제는 기업이 혼자서 쓰는 서버가 아니라 그때부터 조금씩 웹 서버의 개념으로 들어오는 개념, 여기에 더해서 9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한 휴대폰들, 이동통신의 수단에 들어가는 이런 더 에너지 효율적인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이 또 두 번째 변곡점이었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변곡점은 모바일에서의 변곡점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동안 잘 쓰던 피처폰에서 이게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시점이 2009년, 2008년 이 정도였죠. 아이폰이 그쯤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였었냐면, 피처폰이 너무 잘 만들어지니까 굳이 사람들이 이런 스마트폰을 왜 쓰려고 그러냐. 어차피 훨씬 더 화면이 큰 랩탑으로 하든지 집에서 PC로 하고 그냥 휴대폰은 통신만 잘 되면 된다. 스마트폰은 그렇게 시장성이 크지 않다. 확장이 안 될 거라 라고 생각했던 사업자들은 결국 그 시장에서 철수를 하게 됐고, 스마트폰에다가 목숨을 걸었던 회사들은 결국 다시 변신에 성공을 하게 됐죠.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기술의 변곡점, 중요한 지점마다 있었던 기술의 변곡점에서 놓친 이유 중에 하나는 워낙에 그 변곡점 전에서의 기술력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 나가던 기술을 굳이 놔두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이유를 못 찾았던 거죠. 별로 시장이 그 당시엔 커 보이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막상 지나고 나서 하다가 보니까 이미 시장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뒤늦게 그걸 따라잡으려고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 그거에 익숙해질 쯤 되니까 또 다른 변곡점이 나오고, 그 변곡점을 또 놓치고 다시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또 다른 변곡점이 나오고, 근데 이제 변곡점이 나타나는 그 주기는 점점 빨라지죠. 그리고 그 다음 변곡점이 뭐가 될지를 예측하기는 점점 어렵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영광이 강한 업종일수록 새로운 변곡점을 알아채기도 어렵고, 새로운 변곡점을 지나고 나서 그걸 따라잡기는 더더욱 어렵고,
더 빨라지는 변곡점에 대비를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라는 것이 반도체 업계의 생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전작 반도체 삼국지에서도 그런 얘기를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썼습니다만 한국이 이러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040년대, 2050년대 됐을 때 뭐 중국에서 40대 반도체 전략을 연구하는 소장파학자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저렇게 몰락을 했는가. 한때 잘 나가다가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타고 한때는 1년에 1000조씩 벌던 저 나라가 왜 지금은 저렇게 쪼그라들었는가. 이런 책을 쓰는 것이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 책을 쓰는 상황이 오는 것이 너무 두렵고요. 그래서 감히 제가 아주 식견이 풍부하지도 않고 인사이트가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런 등대를 몇 개 정도는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아직까지 그런 책을 쓰지 않으셔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책을 우리가 쓸 필요가 있고 특히나 한국 반도체에 던지는 재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을 쓰기 위해서 중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은 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의해서 우리는 잡아먹히게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반도체 전성기가 한때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기술력을 1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몇 점까지 올라왔습니까? 사실은 뭐 종합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은 여전히 한 60점 정도로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반도체 제조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은 크게 차이가 없고요. 인력의 양과 질로 본다 그러면은 중국은 이미 미국을 따라잡았고 이젠 오히려 추월을 해서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 특히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런 기술 격차가 10년 이상 난다고 사람들이 평가했습니다만 2020년대 들어와서는 그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 있었던 세미콘 차이나 같은 데서 출품된 여러 반도체 장비 회사들, 뭐 나우라나 SME나 AMEC이나 아니면 뭐 여러 사이캐리어 같은 이런 중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이런 포트폴리오를 볼 것 같으면 훨씬 다양해지고 훨씬 기술적으로도 깊이가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나마 미국이 좀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EDA나 아니면 이런 ASML이 통제하고 있는 EUV 리소그라피 장비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중국은 미국의 이런 글로벌 수준 100점이라고 얘기하는 그 수준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이지만 예전에는 막 0점이나 마찬가지였던 기술이 지금 한 30점까지 오고 뭐 40점까지도 오고 무에서 유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파악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산이라고 했을 때 저게 산이 너무 높으니까 산을 아예 오르지 않는 것과 일단 산 중턱이라도 가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중국은 예전 같았으면 산의 입구에서 굉장히 망설이고 있던 그런 초보 등산가였다면 지금은 산 중턱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있는 꽤 숙련된 이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가고 있는 등산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는 첨단 장비일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이 통제하고 있어서 중국은 ASML로부터 EUV 노광 장비 도입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 없이도 중국이 자체적으로 첨단 공정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저는 공학자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솔직히 아직까지 말씀을 현재 상태만 말씀드리면은 ASML이 독점을 하고 있는 EUV 리소그라피 장비 없이 10나노 이하급의 최선단 공정의 양산을 높은 수율로 중국이 하기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제가 여기다 단서를 단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렇게 미국이 강력하게 거의 지금 7년째, 6년째 EUV 리소그라피 장비의 중국 반입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내에서 스스로 ASML을 만드는 EUV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 혹은 그것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는 수준, 더 나아가서 완전히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게 만드는 동기를 강력하게 부여하는 것이 더 저희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차보츠 기술이라고 해서 목 조르고 있는 기술로 이미 규정을 해놨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목 조르기 기술은 더더욱 중국의 국가적 자본, 산업 자본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된다는 동기를 그 백그라운드를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화웨이 같은 중국의 이런 아주 첨단 IT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은 중국 전역의 연구 중심 대학과 공동으로 이런 산학 연구 협력 센터를 만들어서 그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글로벌 수준에서 많이 뒤처져 있는 이런 장비에 대해서 더 빠르게 연구 개발의 주기를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전방위적으로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한 20년 전에 만들었던 청사진이잖아요. 그건 대단히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까요?
반도체 굴기만 놓고 본다면 중국의 반도체 역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 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근데 다만 그동안에 약간 베일에 쌓여져 있었던 것은 중국이 국제 무대에 데뷔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라고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1990년대, 1980년대에도 중국은 자체적인 어떤 이런 국방용 반도체, 산업용 반도체를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좀 이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의 반도체 수준에 비하면 좀 조악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기술적으로 앞서 있었던 뭐 그 당시에 냉전 시절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구소련이라 하더라도 구소련의 이런 반도체 기술과 그 당시에 미국의 반도체 기술은 이미 그 당시에도 20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소련도 그 정도였는데 당연히 그보다 약간 뒤처져 있는 중화민민공화국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해외 자본을 받아들였고 그냥 자본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해외의 여러 기술 업체들이 중국의 거대한 시장의 잠재력을 보고 아주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애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중국 시장에 들어와서 중국의 이 거대한 인적 자본이 이제 이 애플의 공급망에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적 자본만 조달할 게 아니라 이 애플이 원하는 여러 부품을 중국 내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공급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 그 공급망을 외부에서 가져오기는 어려우니 중국 내에서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이제 한 번에 애플이 원하는 수준의 공급망에 도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자본이 별로 없으니 이 공급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가속시켜 준 거죠. 기술적인 훈련을. 그래서 기술 자본, 인적 자본, 그리고 이런 산업 자본이 중국에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 내에서는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동질성이 강한 나라라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뭐 한족 인구가 거의 90%에 달할 정도의 물론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단일 민족에 가까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중국은 그렇게 땅덩이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대가 없는 거 아십니까? 단일 시간대입니다. 그 정도로 좀 이 하나의 정책을 하나로 돼서 이것을 좀 준용한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교육 체제도 굉장히 단일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유교 문화권을 어쩌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고등교육 자원들이 안정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더 이 경제 성장에서 나오는 자본들이 다시 산업으로 어떻게 보면 좀 회귀가 되는 그런 사이클이 있었다는 게 중국에서 반도체 산업이 빠르게 클 수 있었던 이유인데요. 실제로 반도체 굴기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한 건 한 10년 정도로 봅니다. 특히 이제 2010년대 초반에 2014년에 그 당시에 중국 제조 2025라는 이런 거대한 기술 기치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중국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여러 산업의 영역에서 이 기술의 격차를 따라잡고 중국 내에서 기술의 자급도를 높이고 내적인 공급망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중국 제조 2025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였는데 그 핵심 메시지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 산업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반도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반도체 쪽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도 이런 공적인 자금이 계속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들어간 영역이기도 합니다. 2014년에 있었던 제1차 반도체 빅펀드, 반도체 뭐 대기금이라고도 부르는 자금이 있었고요. 2019년에 2차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인 2024년에 3차가 있었죠. 이렇게 중국의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산업정책 자금이 집중적으로 반도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경제 성장의 엔진에 올라탄 중국의 전자산업들. 소비자 전자산업들, 반도체 소재 산업들, 반도체 조립 산업, 그리고 마침내는 반도체 제조업으로 이것이 선순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비선형적인 증가세로 이어지게 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입장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 중에 가장 위협적인 영역은 어딘가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소재 면에서 이제 중국이 이것을 틀어주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국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히토류 일부 공급망에서는 99%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평균 90% 정도의 이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토류가 뭐 배터리나 촉매나 뭐 여러 이 제약 산업에서도 중요합니다만 반도체 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히토류뿐만 아니라 희유 금속, 희유 원소에서도 중국의 점유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리콘에서 그 다음 단계 소재인 비실리콘, 뭐 화합물 반도체, 저마늄이나 뭐 갈륨이나 인듐이나 이런 여러 희유 금속들이 필요한 화합물 반도체, 그리고 에칭가스에 들어가는 여러 희유 가스들, 이런 쪽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ASML을 통제하고 있는 미국의 통제력보다 훨씬 더 세지는 통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정 장비가 있어도 그 공정 장비가 가공해야 하는 소재부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게 그림의 떡이 되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희유 금속을 중국만이 점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중국이 사실상 독점을 하는 것처럼 보이냐? 라고 한다면 원광석을 확보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원광석을 산업의 그레이드로 가공할 수 있는 퍼실리티가 대부분 중국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쏠려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환경 부담이 굉장히 큰 공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 규제의 장벽이 낮은 어떻게 보면 제도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흔들기는 어렵다. 이게 저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지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가 레가시 반도체 제조 쪽입니다. 레가시 반도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뭐 5나노 공정, 3나노 공정, 2나노 공정 같이 뭔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최첨단스러운 공정이 아닌 다른 영역입니다. 20나노 공정, 30나노 공정, 뭐 140나노 공정, 심지어는 뭐 200나노, 뭔가 굉장히 예전에 한두 세대도 아니고 거의 한 10년 전, 20년 전에 나 써먹었을 것 같은 그런 공정을 아직도 필요로 하는 영역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에 많이 쓰이는 여러 반도체들, 뭐 엘리베이터용 반도체, 통신용 반도체, 어마어마하게 많은 반도체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양한 영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반도체는 굳이 이렇게 비싼 공정으로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훨씬 잘 알려져 있는 잘 성숙된 공정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선진국들, 특히 대만이나 한국이나 미국 같은 이런 반도체 제조에서 앞서가는 나라들은 점점 고부가가치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선단 공정에 신경을 쓰는 사이 이 레가시 공정 쪽은 어떻게 보면은 통제가 좀 상대적으로 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중국의 자본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에 지금 팹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고 이 팹들의 상당수는 결국 당장 선단 공정으로 가지 못하니 일단 팹을 돌려야 되니까 이 레가시 공정에서부터 점점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 추세대로 가면 2030년대 중반 정도가 되면 전 세계 레가시 팹의 절반 정도가 중국에 있게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지는 저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AI 데이터 센터, 뭐 양자 컴퓨터나 아니면 6G, 5G 통신용 반도체 같은 것들은 여전히 지금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들이 잘 만들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다른 산업들은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에 매이게 되는, 즉 중국이 다른 영역의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를 인지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게 되는 것도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제조에서 이렇게 중국에 많이 돈을 쏟아붓고 정성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소부장 영역 쪽으로도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중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이제는 중국 내수 시장을 넘어서 이제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이 가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까닭은 항상 가격 대비 성능비를 놓고 봤을 때 중국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가성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애칭 장비 한 대가 150억, 200억 정도 할 때 중국산 장비가 80억, 90억 한다. 그럼 영세한 반도체 팹이나 아니면 좀 중견국들 아니면 반도체 산업에 진출하고 싶은 제3세계 나라들은 당연히 중국산 장비를 먼저 고려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일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중국산 장비, 저가의 장비로 이미 어느 정도의 판을 한번 점령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락인 효과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더 고가의 장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중국의 장비 시장이 그 시장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영역에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귀 금속을 필두로 한 소재 회사,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 업체, 이 세 개는 여전히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한 위협이 된다. 네, 이미 위협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저작에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도체에서도 중국이 EUV 같은 기존 문법을 따르지 않고 우회 기술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ASML의 첨단 장비를 못 받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맥락인 것 같은데 조금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몇 달 전에 모 회사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30년대 중반쯤이 됐을 때 중국판 ASML이 당장
딱 나와서 ASML의 EUV 장비하고 동등하거나 심지어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진 리서그라피 장비를 만든다 그래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중국의 리서그라피 장비의 기술의 현황입니다. 제가 이 리서그라피 장비를 굉장히 더 유심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어렵고 그렇지만 이게 한번 해결이 되면 막힌 혈이 뚫린다라고 보는 그 기술이 바로 이 리서그라피 장비. 그 중에서도 10나노 이하급의 최선단 공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EUV 리서그라피 장비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1차적으로는 ASML이 하고 있는 기술을 최대한 흉내를 내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설사 그것을 복제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으로 못 가죠. 왜냐하면 특허를 침해하는 개념이 되니까. 국내용으로 쓸 수 있는 수준까지는 쓰게 될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것을 흉내내는 것조차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ASML이 만들고 있는 EUV 리서그라피 장비에서 이 EUV 광원을 만들어내는 방식인 이 LPP 방식을 우회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LPP 방식을 우회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LDP 방식이라는 겁니다. LPP 방식은 아주 미세한 주석 방울에다가 CO2 레이저로 굉장히 강력한 레이저를 써서 순간 기화를 시켜서 플라스마를 만들고 이 플라스마가 다시 상온으로 식는 과정에서 나오는 빛을 필터링해서 뽑아내는 개념이 바로 LPP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국 업체들이 혹은 중국의 연구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LDP 방식은 주석 방울에다 이것을 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주석에 이런 플레이트들을 서로 마찰을 시킨다든지 그 안에다가 전기를 방전을 시켜서 거기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빛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광원을 만드는 건데요. LDP 방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ASML도 이 LDP 방식을 20년 전쯤에는 테스트를 해봤다는 겁니다.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렇게 LDP를 만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LDP를 해도 그 LDP를 만들기 위한 장비의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LDP가 기술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맞는데 ASML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오래전에 접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는 양산으로 적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근데 중국은 ASML이 멈춘 그 지점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게 정말 양산에 불가능해? 이게 정말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아야 돼? 하다 보니까 2주일에 한 번 갈아도 되고 3주일에 한 번 갈아도 되는 수준까지는 왔어요. 그리고 효율이 그렇게 나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보면 안 돼? 효율을 꽤 높여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서구권 업체들이 이런 양산성, 경제성의 논리만 앞세워서 조금이라도 더 나으면은 음식물로 비유하자면 치킨을 먹다가 아직은 뼈에 살점이 남아있는데 더 맛있는 이 치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로 옮겨간 거예요. 근데 중국 업체들 봤을 때는 여기 아직 뜯어먹을 살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뜯어 먹다 보니까 뼈 안에도 뭔가 재미난 게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이거를 지금 중국 업체들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섹터에서 이미 보여준 바가 있어요. 전 대표적으로 항상 반도체하고 비교하는 산업이 배터리 쪽입니다. 코로나 전후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지금 대표적인 배터리 3사들의 글로벌 점유율이 거의 절반 정도에 육박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은 CATL 하나가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전체 점유율 합산한 거에 거의 2배 육박합니다. 완전히 역전됐죠. 근데 그 6년 전, 7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저들은 LFP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LCM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LFP는 싸긴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으니 저것은 전기차에 쓰기도 어렵고 대세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약간 무시했어요. 지금은 수율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수율 차이도 그렇습니다만 에너지 밀도는 여전히 LCM이 높아요. 그런데 LFP에서 중국 업체들은 뼈를 뜯어먹는 이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생각보다 에너지 밀도를 훨씬 높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원가가 싸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량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대량으로 훨씬 싼 가격에 풀리는 배터리를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LCM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페라리하고 현대가 경쟁하나요? 그렇지 않죠. 페라리는 슈퍼카만 만들죠. 현대는 양산을 해가지고 양산 시장을 몇백만 원씩 먹습니다. 똑같은 일이 배터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ASML 같은 업체들 혹은 뭐 그전에 뭐 캐논이나 니콘 같은 이런 리서그래피에서 선진이라고 봤었던 이런 업체들이 충분히 뼈를 뜯어먹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생각보다 더 많은 혁신이 나올 수도 있죠. LDP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은 광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하나의 바틀렉 중에 하나는 이 광학계입니다. 왜냐하면 빛을 만들었을 때 이게 바로 웨이퍼로 오지 않거든요. 여러 번의 거울을 반사해서 와야 되는데 이 거울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화장실에 있는 그런 거울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런 EUV 같은 경우는 워낙에 파장이 짧기 때문에 반사율이 극히 낮아요. 대부분 투과를 하거나 대부분 흡광이 돼버립니다.
반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특수한 거울이 필요한데 이 거울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기술적 해자가 존재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ASML의 생태계가 바로 칼 자이스라는 독일의 광학계 회사입니다. 근데 이 칼 자이스는 렌즈도 잘 만들지만 렌즈의 표면을 연마하는 기술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이제 ASML에서 이 칼 자이스 생태계하고 같이 좀 협업을 하는 회사 중에는 상장을 안 한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가업 형태로 마치 간의 수공업으로 하는 회사도 있는데 근데 이런 회사들은 상장도 안 했죠. 가업이니까 이전하기도 어렵죠. 인수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ASML만의 일종의 노하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광학계를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닌 뭐 다른 방식으로 만들면 안 되나? 테스트가 지금 중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미국, 뭐 유럽, 한국, 일본 같은 이런 기존의 반도체 강국들은 이런 시도를 안 했던 게 아니지만 이런 시도를 예를 들어서 1년에 10번 정도 했다고 했을 때 중국은 지금 1년에 100번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200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기존의 반도체 장자들은 예를 들어서 10,000명 단위로 투입을 할 때 중국은 10만 명, 20만 명씩 투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연구를 미국이나 뭐 일본에서는 한 2학교, 3학교 정도가 할 때 중국에서는 20개의 학교가 동시에 합니다. 거기서 내적인 경쟁을 시키고 극한의 경쟁을 시킨 다음에 절벽을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을 끌어올려요. 그리고 나서 그 기술을 가지고서 파생 기술을 만들고 산업에다 바로 적용해갖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에서 살아남으면 그 다음 단계로 바로 가는 거죠. 6개월, 1년씩 기다리지 않고 몇 개월 만에 바로. 물론 대부분 실패할 거고 대부분 밑빠진동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수위가 올라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단계부터는 이제는 정말 우리가 큰일 났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훨씬 양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이죠. 시행착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훨씬 더 많이 트라이하고 많이 페일리어를 하지만 그중에서 살아남는 게 남을 거라는 거죠. 다이소 같은 데가 보면은 물건을 굉장히 싸게 팔기로 유명하죠. 그렇지만 항상 역대급 매출을 올려요. 왜 그래요? 많이 파니까. 하나하나의 물건에서의 이익률은 작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박리다매를 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 박리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곱하기 n이 많아지니까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중국이 하고 있는 시행착오도 똑같아요. 하나하나는 성공률이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남들이 100번 할 때 중국은 1000번 한다. 남들이 10,000번 할 때 중국은 100만 번을 한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미국 현재 팹을 짓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우리는 또 중국이라는 거대한 수요를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잖아요. 결국은 양국 간의 관계도 원만하게 가져가면서 기술 주권도 잘 간직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텐데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것도 너무나 거대한 담론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의 이 메모리 강국의 입지 자체는 계속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AI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적인 병목 지점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그냥 단순히 공급만 하는 입장을 좀 더 저희가 질적으로 더 변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거 중에 하나는 메모리 중심의 AI 아키텍처, 메모리 중심의 AI 컴퓨팅 인프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고 이 시장이 그냥 단순히 우리한테 물이 들어오는 시장을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의 이런 기술적인 변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산업의 리더십, 기술 개발의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 이 전략은 기업들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백그라운드에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인프라적으로, 인력의 양성 면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이 스타트업들이 충분히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인증이 될 수 있는 좀 또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공용 테스트 장비들 그리고 이런 또 공용 반도체 아카데미 같은 데서 지원할 수 있는 설계 프로그램들 IP 대여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좀 더 현실적으로 갖춰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본다 그러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끼었다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AI 모델이 아닌 조금 더 이런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세이프티가 보장이 되고 그리고 재현이 되면서도 규제의 환경 안에서 컴플라이언스가 있는 AI 모델을 지금 보급할 수 있는 나라는 제 생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뭐 프랑스의 뭐 미스트랄이나 뭐 일본의 사카나 같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작년 이후에 우리나라 뭐 속칭 그 한국형 독파모라 부르죠. 독자적 파운데이션 모델의 점수가 뭐 격차가 나긴 합니다만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지금 한국의 이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물론 뭐 점수만 놓고 본다 그러면 격차가 있는 것은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런 모델이 일단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모델의 성능 자체가 아쉽긴 하지만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거.
그리고 이 모델이 그냥 단순히 누가 더 강력하고 누가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느냐의 차원을 넘어서 리얼 월드에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AX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한국 입장에서는 좀 다른 나라들과 연대를 할 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께서도 뭐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중견국들이 이제 연합을 해야 될 때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뭐 이런 다극화되는 시대, 그리고 이제 전쟁이 되고 에너지 안보 이슈가 생기고 이제는 서로 간에 자유무역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보호무역처럼, 그리고 이합 집산이 점점 노골화된 시대에는 오히려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상호 간의 최소한의 합리적인 규범을 공유하고 존중할 수 있는 중견국들의 협력자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면 지금 저희가 꺼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조업, 반도체, 그리고 덕포머로 상징이 되는 이 AI 풀스택이 될 수 있는 생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기술의 안보를 넘어서 기술의 외교라는 개념도 이제는 더 구체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기술의 외교라는 것은 민간이 혼자 다 감당하기는 어려우니 정부 입장에서도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해서 이제는 표준을 주도한다든지 국내에다가 이런 국제적인 클러스터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이런 소버린 AI가 각국의 이런 주권형 AI와 맞춰서 또 공존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제는 시대가 열렸고 또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외교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저희가 말씀 나눴던 중국 반도체의 위협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중국하고도 혹시 협업을 해볼 만한 지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중국을 굳이 척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의 시장에서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 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차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국의 업체가 못해서라기보다는 중국의 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중국 내에서 중국 자체적인 이런 자금망을 확보한다, 내수를 진작한다, 국산화를 더 장려한다, 이런 팔러시를 이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업체들, 중국의 시장을 완전히 포기한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재를 받지 않는 비교적 감시가 덜한 영역들은 언제든지 저희가 협업을 할 수 있고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훈련을 받은 여러 반도체 인재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들이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업계에 와서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에 적응을 하고 한국에 정주를 하고 한국의 학교에 취직도 하고 한국의 반도체 업계에서 수익을 만들어낸다? 저는 이분들은 중국인이지만 한국의 반도체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중국을 견제하는 나머지 중국과의 기술 교류, 인적 교류, 시장의 디커플링,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가 하나의 법칙인 것처럼 준용할 필요는 없다. 다만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여기서부터는 국가의 안보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되는 지점이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 레드라인을 지킬 필요가 있고, 이 레드라인은 사실 꼴대가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 여기였다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레드라인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깔려있는 함의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교류를 해서 얻는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해칠 정도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뭐 안미 경중이라는 예전에 그런 표어가 최근에는 안미 뭐 경미를 하든지 안중 경중을 하든지 막 양자택일인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의 핵심적인 동맹국 중의 하나로서 미국이 앞으로 주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좀 혁신적인 과학기술 프로그램, 특히 양자 컴퓨터나 아니면 새로운 통신이나 우주 개발이나 이런 극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물질이나 초전도체나 핵융합 발전 같은 이런 여러 영역에서는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포기할 수는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미국과 같이 돼야 되는 지점들은 절대로 스트레스 테스트의 레드라인을 넘으면 안 되지만 그 외의 영역에서는 이제 우리가 굳이 burn down the bridge 할 필요 없다. 다리를 불태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또 민감한 문제고 제가 혼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추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쓰는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아주 엄밀한 수학적인 방식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요와 공급의 격차랄지, 그리고 이제 이게 같은 메모리라 하더라도 D램이냐, HBM이냐, 뭐 NAND 플래시냐, 같은 또 D램이라 하더라도 이게 LPDDR이냐, 뭐 GDDR이냐, 이런, 아니면 같은 뭐 또 DDR이라도 DDR4냐, DDR5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시 또 세분화가 되는데요.
그렇게 세분화된 분류를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현재의 슈퍼사이클은 적어도 한 2027년 말까지는 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오고 있는 선 주문량들 이미 계약된 롱텀 이런 물량들을 놓고 보면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불확실성 중에 하나는 이게 너무 슈퍼사이클이 강화가 되면 이게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지금도 이 미국의 반도체 소비자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하이퍼 스케일러들은 메모리 쇼티지 때문에 두 가지 이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중고는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요. 한 뭐 20조 정도면 살 수 있었던 메모리 물량을 지금 한 40조, 50조를 줘도 못 산다. 뭐 이런 불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돈을 얹어줘도. 왜냐하면 쇼티지니까. 공급 시점이 한참 뒤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한국의 메모리 양사에서 그러면 대체가 될 만한 제3의 업체가 있느냐? 마이크론이 있지만 마이크론의 물량 자체는 또 이 양사만큼의 물량도 아닐 뿐더러 기술적으로도 약간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요구를 맞춰주기가 어렵죠. 그러면 다른 데 없느냐? 뭐 대만의 난야가 있습니다. 근데 대만의 난야는 더 마이너하죠. 사실은 이런 이중고가 있어서 이들이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합니다. 쟤네가 너무 지금 비싸다. 그리고 저것을 지금 너무 독점적으로 시장을 쥐락펴락한다. 그럼 미국 업체들이 그렇게 로비를 많이 하게 되면 미국 정부는 뭐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상황은 반독점법에 해당한다. 너무나 지금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고 특히 미국의 이 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런 트럼프 2기 정부 같은 정부에서는 더더욱 이런 국익을 앞세운 논리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 내적인 변수라기보다는 시장 외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시장 외적인 변수는 파급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가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런 조정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는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027년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견제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AI 데이터 쪽으로도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계속 업체들은 메모리를 많이 살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HBM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메모리 수직 계열화 구조가 통용이 될 것 같으면은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2028년, 뭐 2029년까지 갈 수도 있다. 근데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챗 GPT를 만들고 있는 이 오픈 AI가 자본 조달에서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전 같았으면은 오픈 AI의 이 모델이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그냥 누구든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몇십 조씩 여기다 투자를 할 수 있었던 반면 최근에 들어와서는 오픈 AI의 대체제들이 많이 생겼죠. 미국 내에서도 뭐 이런 앤트로픽이나 클로드나 아니면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모델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중국의 이런 딥시크나 뭐 QN이나 키미 같은 이런 오픈 웨이트, 오픈 소스 모델들이 또 대세가 되고 있어서 오픈 AI가 그동안 독점적으로 누려왔었던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모델, 세계 최강의 지능을 가진 AI,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많이 자산 가치가 떨어졌는데 그에 비례해서 외부에서 조달하는 자금의 이자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예전만 하더라도 막 4%, 5% 정도면 빌릴 수 있던 거를 이제는 10%, 심지어는 17.5%에 해당하는 이자율도 아니에요. 그냥 이익을 그 정도로 분배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대칭적인 조건을 내세워야지 겨우겨우 자본이 조달될 정도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점점 의문을 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결국 오픈 AI나 아니면 클로드나 이런 제미나이 같은 모델들이 계속 고성능을 갖기 위해서는 더 큰 모델이 필요하고 또 한 축은 이런 모델들을 학습시킨 다음에 사용자들의 프롬프트에 대해서 생성형 AI들이 또 추론의 엔진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지만 이 슈퍼사이클이 유지가 될 텐데 자본의 조달의 가능성이나 아니면 수익성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문이 생기거나 조금 더 좀 비관적으로 얘기한다면 AI에 정말 버블이 끼고 있다. AI 투자에 버블이 끼고 있다. 뭐 누구는 혹자는 AI 버블에 버블이 끼고 있다 이런 막 말장난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전에 실제로 자본들이 철수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마치 뱅크런처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수익이 안 되네? 그럼 빨리 빠져나간 사람이 임자다. 나는 뭐 1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단 1억 달러라도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오픈 AI는 약간 어떻게 보면 배째라 모드죠. 우리가 지금까지 뭐 몇천억 달러 투자 받았는데 그렇다고 우리를 망하게 둘 거냐? 그러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이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돈을 쏟아부어라. 과연 여기에 베팅을 할 수 있는 용자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천하의 국부 펀드들, 천하의 블랙록 같은 이런 사모펀드들, 뭐 큰 펀드들, 이런 펀드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뭐 계속 몇백억 달러, 몇천억 달러 쏟아부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게 돈 된다는 시그널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꽤 이게 불안정한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AI 시장이 붕괴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밸류에이션이 오버에스티메이트 돼 있다라고 한다면 자본이 생각보다 조달이 안 될 수 있고 자본이 생각보다 조달이 안 되면은 예전에 예를 들어서 1년에 AI 데이터 센터를 1기가와트씩 지으려고 했던 게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가 반토막이 되면은 그에 비례할 정도의 메모리 수요도 반토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메모리 이 슈퍼 사이클은 그런 시점들이 계속 겹치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빨리 종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I가 이끌고 있는 슈퍼 사이클은 결국 AI에 의해서 일으켜졌지만 AI에 의해서 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많이 재미를 보고 계시는 분들, 어느 정도의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은 중요합니다만 그렇지만 이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는 메인 동력이 과연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그널들을 찾아서 꼭 모니터링을 하시고 본인만의 어떻게 보면 언제 스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이게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도 중요합니다. 불시장이라고 하죠. 뭐 불시장이 있고 베이스 시장이 있고 베어 시장이 있는데 불시장이 언제까지나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증산을 해야 돼요. 만들면 만들수록 돈이 되니까. 그런데 막상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더니 갑자기 메모리 시장이 죽어요. 그럼 그 매몰 비용이 되죠.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도 어느 정도는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맞춤을 해가면서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짓고 무조건 많이 생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상황 봐가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하되 눈치껏 이거를 좀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현재 시장에서 조금 더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고 손해를 줄이면서도 기대의 수익을 계속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두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 권석준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